할머니, 괜찮으세요? 19살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회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고 보도블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멘트 바닥에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50여 명의 구경꾼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바빴죠. 진우의 주머니 속 구겨진 7만 원은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신이 살아갈 전 재산이었지만 죽어가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정각.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 아저씨의 코골이가 천연 알람 역할을 한 지 벌써 2개월째였죠. 5평 남짓한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전기장판은 지난주에 고장났지만 수리할 돈이 없어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물류센터에서 50kg짜리 냉장고 박스를 떨어뜨린 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죠. 진우는 작은 신음을 삼키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공동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이미 두 사람이 세면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새벽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야, 빨리 좀 해. 나도 급하단 말이야.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전날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물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국물에 부었습니다. 그나마 따뜻한 것이 목으로 넘어가니 조금은 살 것 같았죠. 옷을 갈아입으며 벽에 붙여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갈게요. 고시원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첫 버스는 4시 40분.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35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류센터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4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진우의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지각하면 일당에서 시간당 금액이 깎이기 때문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물류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5시 정각 5분 전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출근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또 아슬아슬하네, 박진우.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를 유지하는 냉동구역에 찬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진우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허리에 붙인 파스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절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8시가 되자 본격적인 하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박스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쏟아져 내려왔어요. 진우는 기계적으로 박스를 들어 올려 분류했습니다.
30kg, 40kg, 50kg. 무게가 점점 늘어날수록 허리의 통증도 심해졌죠.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자 17살쯤 되어 보이는 신입 알바생이 계단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박스에 깔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으악, 손가락이. 소년의 왼손 검지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관리자의 팔이 그를 막아섰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의사야? 관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신입생을 향해 걸어가며 혀를 찼어요. 일한 지 사흘째인데 벌써 다쳤네. 이래서 애들은 안 쓰려고 했는데. 신입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군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관리자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산재 처리하면 우리만 골치 아파져. 자비로 병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신입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쥔 채 절뚝거리며 출구로 향했어요.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쫓아갔습니다. 잠깐만, 병원이라도. 박진우, 내가 남 걱정할 처지야? 관리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관리자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나 걱정해. 남 도울 여유 있으면 추가 근무라도 신청하든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신입생은 이미 출구를 나가 보이지 않았죠. 진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작업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오후 2시 진우는 물류센터를 나섰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관리자 사무실에서 받은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6장과 5,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죠. 선지급금과 어제 파손된 냉장고 변상금을 제하니 7만 원만 남은 것입니다. 고시원 입구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빨간색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퇴실 경고장이었어요. 진우는 종이를 떼어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개월치 월세 30만 원에 연체료 5만 원. 총 35만 원을 3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장난 전기장판 위에 앉아 진우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7만 원에서 어머니 병원비, 교통비, 식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7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번호였어요. 박진우 님이시죠? 원무과입니다. 어머님 병원비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금이 200만 원인데 최소한 100만 원은 3일 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100만 원이라니. 지금 가진 돈의 14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뵈어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대신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1,500원도 아까웠으니까요. 병원 6층 안병동.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6인실 맨 안쪽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습니다. 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 너는 밥은 먹었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요. 어머니의 손을 잡자 뼈만 남은 것 같은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진우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치의와의 면담이 끝난 후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표적 항암제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절망의 숫자였죠. 병실에서 나올 때 어머니는 잠든 척하고 계셨는데 수액주사로 퍼렇게 멍든 손등을 이불 속에 감추려 애쓰시는 모습이 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의 병원 앞 횡단보도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6장과 5,000원짜리 2장, 모두 합쳐 7만 원. 버스비 1,500원조차 아까워서 고시원까지 3km를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죠.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쿵! 진우 바로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회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도블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가 바닥에 부딪혔는지 그곳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또 저 할머니네. 길 건너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가게 앞으로 나오며 혀를 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러고 쓰러지셔. 병원 다니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신지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퍼가 터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약봉지가 10여 개 넘게 굴러다녔고 빨간색 가죽 수첩도 펼쳐진 채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우가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어 보니 펼쳐진 페이지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까지 거의 매일 다른 병원을 순회하듯 방문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왼쪽 손목에서 반짝이는 고급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빛바랜 한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시계였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이 진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30명이 넘는 구경꾼들이 둥그렇게 모여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할머니를 도우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여성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부르면 누가 그 비용을 낼 건데요? 기본료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도로가 막혀서 오는 데만 30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 되었고 처음에는 거칠게 그르렁거리던 숨소리도 점차 희미해져 갔어요. 제발 누가 좀. 간신히 들릴 정도의 작은 신음이 할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초점을 잃은 채 떨리는 손가락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7만 원이 든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택시비 10,000원, 응급실 기본 진료비 5만 원, 추가 검사라도 하면 더 들 텐데. 이 돈을 다 쓰면
어머니 병원비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먹을 라면 하나 살 돈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분명히 위급해 보였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이 너무 약해서 겨우 느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미 5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진우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점점 더 감기고 있었고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누군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 7만 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 때문에 봉투가 축축해졌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할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병원까지는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7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벌써 6번째 반복하고 있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들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머니, 억지로 미소 지으시던 어머니, 아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할머니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귀를 가까이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관자놀이에서 흘러나온 피가 보도블록 틈새로 스며들어 검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했고 손톱 끝도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반쯤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떠돌고 있었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갓난아기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둥그렇게 서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택시라도 불러주면 안 되나? 야, 너는 왜 안 불러? 나중에 병원비 청구서 날아오면 내가 낼 거야? 사람들의 대화가 진우의 귓가를 스쳤지만 정작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만 원에서 택시비 10,000원을 빼면 6만 원. 응급실 기본 진료비가 5만 원이니까 10,000원 남습니다. 그 10,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해요. 하루에 1,400원. 컵라면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잡으려는 듯 공중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진우는 그 차가운 손을 잡아봤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손이었지만 아직은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도와드린다고? 무엇으로? 이 7만 원으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어요. 의학 지식은 없지만 이대로 10분만 더 지나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경꾼들은 이미 50명이 넘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분명 진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저기, 혹시 누구 10,000원만 빌려주실 분 없나요? 택시라도 불러야. 진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며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진우가 구걸하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눈빛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또다시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어요. 살려 주세요.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던 아버지. 나중에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다들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했죠. 진우는 다시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얼굴과 할머니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그때 빈 택시 한 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기사 아저씨가 상황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쳐갔어요. 아마 돈 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태우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진우에게는 5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숨소리는 이제 정말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6장이 손에 잡혔어요. 이 돈이면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는? 응급실비는 어떻게 하죠? 손이 떨려서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릴 뻔한 것을 황급히 주워 담았어요. 그 모습을 본 구경꾼 중 누군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뭘 하려고. 그 말이 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진우는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돈도 자신이 제대로 먹고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도울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차가워지는 손이 진우의 손목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손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70,000원이 든 봉투를 꽉 쥔 채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택시 좀 잡아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는 택시들은 모두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번쩍 들어 올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진우의 팔에 힘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할머니를 등에 업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진우가 할머니를 업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몸무게에 놀랐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병원까지는 200m, 뛸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꽉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이 길을 비켜주며 수군거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을 때 진우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진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간호사였는데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다른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들것 가져와요. 처치실로.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진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들것 밖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호자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요. 신원 확인이나 보호자 연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혹시 할머니 가방이나 소지품 있으세요? 진우는 그제야 할머니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수첩은 주머니에 넣어둔 게 생각났어요. 수첩을 꺼내 간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병원 방문 기록인 것 같은데. 간호사가 수첩을 펼쳐보더니 또 한 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첩을 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처치실로 들어간 후 진우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실감이 났어요. 7만 원. 그게 전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였어요. 어르신 데려오신 분이시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혈당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머리 상처는 깊지 않아서 소독하고 봉합했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영양실조도 심하시고 혈압도 불안정하고. 의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진우의 가슴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이라니.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일단 응급처치 비용부터 수납하셔야 하는데요.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얼마인가요? 5만 3천 원입니다.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진우는 10,000원짜리 6장을 건넸어요. 거스름 돈 7천 원을 받아주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17,000원.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뵈러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진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내가 또 쓰러졌구나. 병원은 어떻게 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마 병원비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연락처가. 진우가 수첩을 꺼내려는 순간 수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응급실 입구에서 할머니를 보고 놀랐던 그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6인실로 가시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간호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할머니는 진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니? 박진우입니다. 진우.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정혜원이야. 할머니가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 진우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혜원. 분명 익숙한 이름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월요일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6인실로 옮겨졌고 진우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병실에는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혜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액 주사를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붙잡았어요. 가지 마라. 혼자 있기 싫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진우야, 너는 왜 나를 도왔니? 다들 그냥 지나갔는데. 할머니의 물음에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7만 원이 전부였는데 왜 그 돈을 써가며 할머니를 도왔을까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 아버지도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셔서. 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니 목이 메어왔어요.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요. 그때 빨리 병원에만 갔어도 살 수 있었대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서 나를 도운 거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너는 지금 형편이 어떠니? 아까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보셨나 봐요. 괜찮아요. 저는 일하고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나이만 먹은 게 아니야. 내 옷차림이며 신발이며 다 보면 알아. 할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오늘 받은 월급이 7만 원이었는데 이제 17,000원 남았네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돈을 나한테 쓴 거야? 아이고, 이 할미가 죄를 지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회진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는 할머니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녁은 드셨어요? 응, 조금. 간호사가 나간 후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병원 매점에서 산 건데 나는 입맛이 없어서.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돈이 있어서 김밥을 사셨을까요? 하지만 진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김밥이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우가 김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진우가 김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진우야, 혹시 수액 속도 조절 방법 아니? 네. 그건 왜요? 좀 빠르게 맞고 싶어서. 빨리 나아야 퇴원하지. 진우는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수액 속도 조절 같은 걸 어떻게 아실까요? 그것도 정확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할머니, 그런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간호사님께 말씀드려야.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미소였어요. 밤 10시가 되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할머니 옆에서 졸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못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진우를 깨웠습니다.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라.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 나는 괜찮아. 병원이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이 집이나 다름없다니. 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나는 병원을 자주 다녀. 이 병원, 저 병원.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프기도 하고, 다른 이유도 있고.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제를 바꿨어요. 내 어머니는 어느 병원에 계시니? 여기서 멀지 않은 대학병원이에요. 6층 안병동에. 그래. 힘들겠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어요. 왜 할머니가 우시는 걸까요? 할머니, 왜 우세요? 그냥 내가 불쌍해서. 이 나이에 부모 병수 바라랴, 돈 벌랴. 얼마나 힘들까.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었고요. 할머니는 진우의 손길에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오랜만에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구나.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도 외로우셨구나.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결국 사람은 모두 외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새벽 3시, 진우는 결국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진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착한 아이야. 이런 아이가 내 손자였으면.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병실에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걸레질을 하다가 정혜원 할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 오늘은 6인실에 계시네요. 순간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6인실이라니 그럼 평소엔 다른 곳에 계신다는 말인가요? 청소 아주머니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청소를 마저 하고 나갔습니다.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헷갈려해. 노인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시작했는데 유독 이 병실에만 자주 들락거렸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는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른 병실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도는데 말이죠. 진우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6인실에 그분이 계신데. 정말? 왜 거기에? 모르겠어. 항상 그러시잖아.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진우가 나타나자 간호사들이 입을 다물고 흩어졌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진우는 할머니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빨간색 수첩이었어요. 할머니, 뭐 쓰세요? 아, 이거 그냥 일기 같은 거야. 할머니가 수첩을 보여줬는데 거기엔 간호사들의 근무 태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주사는 제대로 놨는지까지. 마치 평가서 같았어요. 할머니, 이런 걸 왜 기록하세요? 습관이야.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게 눈에 들어와서 그때 할머니가 진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우야, 혹시 저기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체온계 좀 빌려다 줄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진우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갔더니 수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6인실 어르신이 체온계를 요청하셨다고요? 네, 그런데요.
수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간호사, 6인실에 체온계 가져다 드려. 그리고 과장님께도 연락드려. 과장님이라니? 체온계 하나 빌리는데 과장까지 부를 일인가요? 진우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양실에서 식사가 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일반 병원식이 왔는데 할머니에게는 특별식이 왔어요. 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할머니, 특별식 신청하셨어요? 아니, 그냥 주는 거야. 식판을 보니 환자명이 적힌 스티커가 있었는데 거기엔 정혜원이 아니라 다른 코드명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VIP 6이라고. 오후 2시 과장이 직접 회진을 왔습니다. 보통 과장은 중환자실이나 특실 환자만 직접 보는데 일반 6인실까지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과장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괜찮네, 박 과장. 자네도 바쁜데 직접 와서 고마워. 할머니가 과장의 이름을 아는 것도 반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과장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과장이 나간 후 진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과장님이랑 아세요? 응, 오래됐지. 여기 병원 사람들은 다 알아. 오후 3시 할머니와 병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이상한 것을 또 발견했어요. 지나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보면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높은 분을 대하는 것처럼요. 병원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 쉬는데 원무과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서류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무슨 서류? 진우가 물었지만 직원은 대답 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오니 옆 침대 환자가 진우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아까 병원장이 복도 지나가다가 여기 들여다보고 갔어. 진우도 궁금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니까요. 밤 9시 진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병원에 아는 분이 많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좀 많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데요? 한 30년? 30년이라니. 그럼 이 병원이 생길 때부터 다니신 건가요?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 병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 예전엔 정말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꽤 괜찮아. 마치 병원 발전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 같은 말투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워서 간호사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기, 혹시 정혜원 할머니가 유명한 분이신가요? 간호사는 흠칫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오래 다니신 단골 환자세요. 하지만 그 표정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물류센터 번호였어요. 병실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 3일째 무단 결근이네요. 오늘까지 안 나오면 자동 해고입니다. 관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위급해서 그런 건 미리 연락했어야죠.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 안 나오면 다른 사람 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박진우님, 원무과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100만 원 납부하기로 하셨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10분.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일 정오까지 납부 안 하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어머님께도 통보드렸어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퇴원 통보를 했다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실까요? 고시원 주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월세 안 내면 짐을 모두 밖에 내놓겠다고. 이미 방문에는 자물쇠를 걸어놨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17,000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100만 원은 커녕 고시원 월세 30만 원도 못 내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퇴원하셔야 한다고?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고? 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15분쯤 지나서야 겨우 화장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할머니가 준 김밥이 마지막이었나요? 병실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창백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다 얼굴에 쓰여 있어. 진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내일 퇴원하셔야 해요. 돈이 없어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때문이구나. 나를 도우려다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진우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밥은 먹었니? 네, 아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진우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5,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뭐 좀 사 먹어.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인데. 됐어. 어서 받아. 진우는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병원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9살에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병원에서 내일 퇴원하래. 괜찮아. 엄마는 집에서도 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우실지.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마,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아니야. 더 이상 내게 짐 되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전화를 끊고 진우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어머니가 쓰러진 때부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진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잠깐 어지러워서. 간호사는 진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혈압계를 가져와 혈압을 재봤어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포도당 사탕을 몇 개 건네줬어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병실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어요.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목요일 아침 9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강한 향수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차갑고 거만했죠. 어머니, 또 이러고 계셨네요. 정혜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할머니의 반응으로 봐서 반가운 손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소영아, 어쩐 일이니? 한소영이라고 불린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만 이런 장난 끝내시죠. 청담동에 새로 생긴 VIP 요양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이지만 시설이 최고예요. 이미 계약도 다 해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같은데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거기에 가두려고 하니? 멀쩡하시다고요? 어머니, 일주일에 몇 번씩 길에서 쓰러지시는 분이 멀쩡하다고요? 이번엔 또 누구한테 신세를 지신 거예요? 한소영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경멸스러웠어요. 너는 누구니? 혹시 돈 받고 할머니 옆에 있는 거야? 진우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도와드렸다고? 얼마 받았어? 한소영은 지갑을 꺼내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진우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사라져.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진우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한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야? 더 달라고? 욕심도 많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소영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덩치가 커서 무서워 보였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나는 안 가.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민수 씨도 동의했고요. 한소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정민수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아들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그럴 리 없어. 민수는 해외에 있잖아.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아 보였어요. 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도장이 삐뚤어져 있었고 날짜도 어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 뭔가 이상한데요? 진우가 서류를 가리키자 한소영이 황급히 빼앗았습니다. 내가 뭔데 참견이야? 보안요원 불러. 한소영이 소리치자 병원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고 있어요. 보안요원들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어요. 할머니는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끄러워. 빨리 내보내. 진우가 끌려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은인이야.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살려준 사람이라고.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도 들어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소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은인? 어머니,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런 거지 같은 애가 무슨 은인이에요? 그 말에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멀쩡하세요.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한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게 감히. 한소영이 손을 들어 진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간호사가 들어와서 막았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한소영은 수간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나는 이 할머니의 며느리야. 가족이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뭐가 문제야? 수간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거부하시는데 강제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도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여기 서류 다 있잖아. 한소영이 서류를 흔들었지만 수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수 씨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수간호사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한소영이 황급히 막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수 씨는 바쁘신 분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왜 이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한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고 다니시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재벌가 어른이 거지처럼 돌아다니시면. 재벌가라는 말에 진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 부자였던 걸까요? 하지만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셨을까요? 목요일 오후 2시 한소영이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병실을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물류센터 관리자였어요. 박진우 씨, 마지막 통보입니다. 오늘 못 나왔으니 해고해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수입원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죠. 곧이어 어머니 병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우님, 오늘 정오까지 100만 원 입금이 안 되어서 어머님 퇴원 절차 진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오셔서 모시고 가세요. 진우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 하고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고시원 주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짐을 모두 복도에 내놓았으니 오늘 중으로 가져가라고.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우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했으니까요. 17,000원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택시는커녕 지하철 왕복 요금도 빠듯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해요.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할머니도 빨리 나으세요. 진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이 병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지하철비 1,500원도 아까웠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짐을 다 싸놓고 계셨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하셨고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는 스카프로 가리고 계셨어요. 괜찮아, 진우야. 집에서 쉬어도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실지, 얼마나 절망스러우실지.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납금 200만 원은 다음 달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또 걸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잠깐 쉬었다가요.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아들.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는 짐을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잠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진우는 짐을 들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와 길가에 서니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가 지고 있었고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라도 있으면 앉아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어머니가 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진우야, 우리 어떻게 하지?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거든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주머니를 뒤져보니 1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로는 찜질방도 무리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진우 씨? 정혜원 할머니가 찾으세요. 지금 어디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왜 자신을 찾으실까? 공원에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꼭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진우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목요일 저녁 7시 진우는 어머니를 공원 벤치에 남겨두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로 알려준 대로 할머니가 급히 자신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벤치에서 쉬고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진우는 걱정이 되어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세요. 할머니가 계속 박진우 씨를 찾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며느리가 또 와서 괴롭힌 건 아닐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아까보다 많이 나빠 보였어요. 진우를 보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급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은 있었어요. 진우야, 너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는 거니?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잠시 다른 곳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갈 곳이 없는 거 다 알아. 할머니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길에서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전부야. 진우는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발 받아라. 내가 너한테 진 빚이 이거보다 훨씬 크단다. 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진우야, 나는 내일 퇴원할 거야. 네, 벌써요?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는데. 괜찮아.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진우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어머니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진우는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라.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진우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가도 되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니까. 그 말에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결국 혼자인 건 마찬가지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를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야. 분명 다시 만날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헤어지면 영영 못 보는 게 아닐까요? 병실을 나오면서 진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할머니가 준 5만 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병원을 나와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할머니께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꼭 다시 치료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진우는 찜질방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준 5만 원 중 15,000원으로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공원 벤치보다는 나았죠. 진우가 일어나 밖으로 나오니 찜질방 입구에 검은색 벤치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진우 씨죠?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이사장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민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진우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었죠. 저는 정혜원 여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시죠. 진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벌가 어른이라던 할머니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다니.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어젯밤에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어요. 의료봉사를 가 있었는데 어머니 소식을 듣고. 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어머니께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박진우 씨, 차에 타시죠. 어머니가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신데요. 물론 함께 모시겠습니다. 진우는 찜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벤츠를 타고 이동한 곳은 한빛의료재단 본관이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재단 건물이었어요. 최상층으로 올라가니 넓은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정혜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진우는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제 작별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놀랐지? 사실 나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정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빛의료재단 설립자이십니다. 30년 전 작은 병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20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진우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빛의료재단의 설립자라니.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어. 의사나 간호사들이 정말로 환자를 생각하는지,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환자인 척하고 다녔지. 진우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이상한 반응, VIP 코드, 과장의 직접 회진, 모두 할머니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진우야, 너만 달랐어.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없는 할머니로 보이니까 무시했지만 너는 너의 전 재산을 써가며 나를 도와줬어. 그것도 내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
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 어머님이 당신과 어머님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보니 진우 어머니의 치료 계획서였습니다. 한빛병원 VIP 병동, 최신 표적 항암제, 모든 비용 전액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어머니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도움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진우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예요. 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야.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간호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 우리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생활비도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 같은 사람이 의료계에 필요해. 환자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 말이야. 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서류는 제가 확인해 보니 위조였더군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가족인데. 대신 소영이는 앞으로 재단 일에서 손 떼게 하렴.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하지만 진우에게는 여전히 그저 따뜻한 할머니였어요. 금요일 오후 한빛병원 VIP 병동에서 진우 어머니의 입원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1인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파와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둘러봤어요. 진우야, 이게 정말 우리가 있어도 되는 곳이야? 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종양내과 전문의였는데 국내 최고 실력자라고 했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새로운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진우는 한소영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한소영이 진우를 노려봤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나를 재단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어. 민수 씨도 이혼하자고 하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한소영은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혜원 할머니의 특별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어머니는 잘 입원하셨니?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진우를 옆에 앉혔습니다. 진우야, 내가 서류를 찾아봤는데 내가 다녔던 물류센터 관리자가 우리 재단 계열사 직원이더라. 그래서 조치를 취했어. 네. 너를 다시 채용하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다른 일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간호대학 입학은 다음 학기부터 가능해. 그동안은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렴. 그때 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진우 씨, 이건 아파트 계약서예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예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요? 병원 근처 투룸 아파트예요. 어머님 치료받으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시라고. 진우는 너무 큰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부담 갖지 마라. 이건 투자야. 내가 좋은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믿으니까. 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노숙할 뻔했는데 이제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내가 더 고맙지. 저녁이 되어 진우는 어머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병원식이지만 특별식이라 일반 식당 음식 같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이렇게 좋은 대접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진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자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진우가 고생 많았지? 이제 엄마가 빨리 나아서 진우 도와줄게. 엄마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진우는 병원 제공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였어요. 고시원의 딱딱한 매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천장을 바라보며 진우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월요일에 할머니를 만났고 7만 원을 전부 써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그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 그때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을 수도 있고요. 진우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눔에서 온다는 말. 그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에서 같이 지내던 옆방 아저씨였어요. 진우야, 너 괜찮니?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 네, 저 괜찮아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행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2024년 10월 정혜원 자선병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세워진 이 병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었거든요. 29살이 된 박진우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책임 간호사가 된 진우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개원사를 읽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청중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두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어머니가 첫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60대가 되신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92세의 정혜원 할머니가 계셨죠.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 자선병원 책임간호사 박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전 재산 7만 원을 가진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병원의 혜택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이 있었어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분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고. 오늘 이 병원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첫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숙인이었어요. 70대 노인이었는데 영양실조와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모든 치료가 무료입니다. 노숙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돈 한 푼 없는데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진우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신입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20명의 신입들 앞에 섰어요. 모두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젊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한 신입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무료 병원이면 운영이 어렵지 않나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후원하고 있어요. 나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진우는 병원 로비에 걸린 동판 앞에 섰습니다. 7만 원의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실화라고. 정민수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62세가 된 그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진우 씨, 어머니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계신 원장실로 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어떤 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슨 의미세요, 할머니?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라는 거야. 나는 곧 떠날 테지만 너는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가야 해.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차가워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정정하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저녁이 되어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진우야, 수고했어. 개원식 잘 끝났니? 네, 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고 요리 교실도 다니시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어머니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진우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정혜원 자선병원이 문을 열었다. 10년 전 7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때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지 모른다. 하지만 7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 그것이 할머니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낮은 곳에서 빛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